천정판 시공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제품을 통해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중앙판,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중앙판의 사이즈는 짧은 방향 1350에 길이 방향 1750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건구 같은 경우는 700에 950, 그리고 사이드판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00 사이드판과 1000 사이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길이 또한 1750으로 다 동일합니다. 근데 그 인테리어 마감재들이 다 대부분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타일이 아무리 크고 패널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잘라 쓰는 거는 두 장밖에 잘라 쓰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천장재 또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자르거나 그라인더로 자르던가 뭘로 잘랐을 때 그 절단면이 그 표면에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떠한 마감재도 자르면 두 장밖에 못 쓴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의 온전한 제품에서의 가장 다 테두리들은 기본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이 마감면이 노출이 되게끔 작업을 합니다. 사이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짜리를 잘라 쓴다고 하더라도 얘도 마찬가지로 두 장밖에는 잘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쪽 사이즈가 500이고 여기가 500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1000짜리 사이드판을 절개를 해서 절단면이 이쪽 면으로 측면으로 가게 하고, 이쪽은 나중에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또 만약에 이게 지금 1750인데 또 단변 방향이 190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이드판을 그거에 맞게 더 추가 주문을 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사이드판끼리 피스 체결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기사들이 올리는 작업도 합니다. 좀 더 큰 대형 현장에서도 체결을 해가지고 천장에 볼트를 껴가지고 와이어로 거는 경우도 해가지고 연장까지도 하니까 그 사이즈가 넘어가서 우리 천장재를 시공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기구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제품의 위치라든지 제품의 폭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기본적인 욕실의 형태가 조금 돼 있는데 치수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요 사이즈도 중요하지만은 요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 실제로 사람이 사용을 했을 때 좀 되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이즈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렇게 전시장이나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못 느끼지만 이쪽 벽에는 벽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양변기가 사실은 뭐 크게 이동을 할 수는 없으나, 보통 우리가 이 벽면이 있다고 하고 휴지가 걸리는 면에서 이 양변기 끝에까지의 길이를 20cm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보통 매립형 휴지거리가 아니거나 그냥 노출형 휴지거리 같은 경우는 양변기에 그 앉았을 때 사람이 몸에 그 휴지거리가 좀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사이즈가 20cm 이상을 확보하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양변기 오수간의 위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간단하게 편심을 써서 이동을 할 수 있으면 20cm 이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세면기도 마찬가지고, 세면기와 양변기 사이도 일정 거리 부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15cm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15cm 이상입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좋긴 하겠죠. 근데 욕실의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 양변기와 세면기의 사이는 15cm 정도 이상 길이가 되어야 앉았을 때 또 세면대가 몸에 어깨에 부딪히지 않는 그런 기본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이즈대로 세면대의 높이는 이렇게 세면대 그 도기의 끝단부가 바닥 타일면에서 80cm 정도 올라와 있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소비자 취향에 따라 뭐 90cm까지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키가 좀 작은 소비자가 원하면 조금 낮춰서 달 수도 있다는 부분 하시고요. 근데 그 대신에 그렇게 작업을 올리게 되면은 기존의 앵글 밸브의 간섭 때문에 간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높게 단다 보면은 기존의 앵글 밸브나 배수 트랙 같은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안내를 하고 그런 작업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파티션이 들어서 있고요. 우리가 이 파티션과 이쪽 반대쪽 벽면을 공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이 안쪽에 있는 공간을 우리 기준은 750 이상을 기준으로 잡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준은 700까지도 보고는 있으나 700 기준을 잡을 때는 소비자한테 필히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700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최소 공간을 저희는 600으로 보고 있습니다. 60cm는 돼야 사람이 통과를 한다. 근데 이 파티션 내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이 습식 공간 같은 경우는 가만히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서 씻는 공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70cm만 돼도 벽에도 이런 팔꿈치 같은 데들이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700까지도 사람이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꼭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50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 조금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700 이하로는 직시공 기준에서는 파티션 설치를 아예 불가하게 하고 소비자한테 커튼봉을 설치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중에 불편해가지고 계속적인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추후에는 소비자가 그쪽이 전문가니 나를 말렸어야지 이런 말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700 이하로 시공은 저희는 아예 불가라고 파티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타일면에서 1950에 보통 설치를 하고요. 1900에 달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위치에 따라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기 욕조용 수전과 샤워용 수전의 높이들이 다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욕조를 쓰다가 파티션으로 쓰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또 걸리는 부분이 요겁니다. 기존에는 욕조용을 수전을 썼는데 샤워용으로 갈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욕조에 있는 그 토출구의 높이를 보면은 보통 바닥 타일면에서 650 정도 높이가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욕조를 걷어내고 파티션을 쓰려다 보니까 욕조에서 썼을 때는 거기서 누워서 일단 욕조에 들어서서 사용을 했을 때는 불편함을 못 느끼다가 일어서서 쓸 때는 허리를 구부려서 이 수도꼭지를 만져야 되는 불편함을 그제서야 발견을 하고 이게 하자나 클레임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형태가 있는데요. 보통 그 욕조용 수전 기존 높이에다가 샤워 욕조 수전을 달게 되면은 크게 뭐 하자나 컴플레인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시공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약간 컴플레인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같은 동일한 제품끼리에 봤을 때는 소비자가 큰 클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걸지 않고요. 그 욕조 수전하고 슬라이드 바를 사용했을 때 레인 샤워 수전 쓸 때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의 650 위치에다가 만약에 그 수납형이든 그냥 동재질의 그 레인 샤워 수전을 쓰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 높이가 문제가 되는 이 레버 작동도 문제가 있지만은 허리를 굽혀야 된다는 이 레인 샤워 수전의 이 직관이 짧아가지고 실제로 해바라기 하죠. 이렇게 비처럼 떨어지는 그 레인 해바라기 헤드가 높이가 한 1700 아니면 1750 정도 위치에 어쩔 수 없이 설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낮은 데서 설치하다 보니까 낮게 달려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급수관을 다시 절단을 해서 연장하는 작업 950이나 1000까지 기존에 나오는 토출구들을 끌어올려서 연장하는 작업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좋은 작업들은 아닙니다. 기존의 배관들이 노후된 아파트들이 그 배관 상태가 좋지는 않는데 작업 기사들도 사실 그런 배관들을 만지고 싶어 하는 거를 상당히 다 꺼려들 합니다. 누수의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 배관에 무리가 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지인바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납형 레인 샤워 수전에 같이 들어가져 있는 그 언더커버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 수납형 제품이 있었다고 하면은 밑에 이만한 커버가 하나가 달려 있는 거죠. 길이 한 40cm에 이만한 커버가 달려 있어서 여기에서 기존의 욕조 그 토출구가 이 정도 높이였다면은 그 언더커버를 집어 넣기 전에 배관을
그 편사호스로 이렇게 연장을 해 놓습니다. 그 언더커버는 가리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봤을 때 기존의 그 샤워 토출구가 여기 샤워 수전 요 정도 있었다고 하면은 언더커버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달리게 되고 수납형 그 레인 샤워 수전이 이런 형태로 달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편사우스로 연장만 하고 수납형을 그 해당 950이나 1000 정도 위치에 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가 연결을 통해서 이쪽으로 물이 공급되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레버도 950이나 1000 정도 위치에 달려 있고 그만큼 지금 한 30cm 차이가 났죠. 그만큼 해바라기도 올라가서 한 2m, 헤드가 2m나 195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배관을 건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급수관을 연장해서 하는 작업이 있고 제품을 통해서 레인 샤워 수전 플러스 언더커버를 통해서 배관의 연장 작업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기타 그 가구 설치 부분에서 세면기하고 양변기가 있는데 양변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대로 누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마 양변기 쪽 그 플랜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바닥을 단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띄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타일 덧붙임 공법을 쓰면은 여기에 또 압착 시멘트가 한번 들어가고요. 또 타일이 올라가게 되면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PVC 배관하고 양변기하고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제일 위험한 취약 부분들이 이 측면들입니다. 이 측면. 지금 이제 그림은 그림이어서 이렇게 배관들이 연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관이 이 타일과 구배몰탈층 밑에 이렇게 매립이 돼 있어서 플랜지가 저기까지 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양변기를 사용하면서 물이 뿌려지는 물들이 이런 구배몰탈층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몰탈층을 들어가면서 이 슬라브와 PVC 배관의 요 사이로 물이 떨어지는 그런 흔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가를 안착시켰을 때 유가하고 배관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물이 갑자기 뭐 막혀서 오바이트를 하게 될 때 붕 하면서 그쪽 그 구배몰탈층으로 물이 흡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PVC 배관과 또 슬라브하고 그 사이에 관통된 부분으로 나와가지고 물이 그 누수가 되는 형태들을 띱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집들 보면은 보통 백화까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게 그 쭈꾸미에 있는 시멘트 성분까지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 녹인 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얀 물들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냥 깨끗한 물이 이렇게 누수가 떨어지는 거를 확인이 된다면 보통 그 배관 자체에서 배관과 배관을 연결시키는 엘보 부분에 그 고무 그 가스켓 부분들이 사가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욕실에서 사실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런 안착시키는 작업들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 이 작업을 잘하면은 누수의 발생 확률은 상당히 낮아진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간단하게 뭐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요 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전에 반드시 그 배관 중에 그 오물이나 먼지, 토수를 완전히 제거해 달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당연히 우리가 앵글 밸브나 이런 부분은 깨끗한 상태로 오겠죠. 근데 저희 이제 욕실 기구를 설치를 하면서 기존의 그 아까 그 메꾸라 뭐 임시 밸브들은 다 제거를 하고 새 제품의 앵글 밸브들을 껴놓고 막힌 상태로 다시 고정을 시켜 놓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들을 기구를 달고 천장재를 하면서 조명을 뚫고 이러한 가루들이 나도 모르게 그 앵글 밸브에 있는 토수구 쪽에 이렇게 물질들이 박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른 채 우리가 고압 호스를 연결을 하죠. 그리고 물을 키죠. 그러면 그 먼지들하고 모래들이 그 세면대나 세면 수전 부분들의 카트리지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미세한 부분들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갑자기 전에는 잘 됐는데 새 제품으로 바꾸니까 물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의 사고들이 종종 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통 그 먼지를 제거를 하고 물을 한번 틀어서 제거를 시킨 다음에 고압 호스를 꽂던가 아니면 뭐 청소기를 사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먼지들을 빨아들이던가 하는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 설치 부분이고요. 예. 파티션은 저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파티션은 보통 이게 유업 회사에서 많이 취급하지 않는 좀 특수한 유리를 사용해 가지고 파티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티션은 그 접합 유리에서 지금 반강화 유리 두 장을 가운데 필름지를 입혀서 두 장을 겹쳐서 붙인 접합 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강화 유리 파티션일 때 그 사람들이 보통 욕실에서 샤워를 할 때 다 맨몸 상태였을 때 파손이 된다고 하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강화 유리 같은 경우는 파손이 나면은 빵 하면서 터지면서 유리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분이 있는데, 접합 유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앞유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깨져도 필름지가 잡고 있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손에 했을 때는 훨씬 소비자가 다치지 않는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요. 단점은 시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 강화유리보다 무겁고요. 반강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면서 어디 문이라도 부딪힌다든지 이런 때 좀 파손의 위험이 좀 높은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리콘 요 작업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실리콘 작업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역자로 만나는 부분과 문 하고 만나는 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질을 일부러 넣지 말고 실리콘 비워둔 채로, 원래 원칙으로는 이제 거기에다 백업재까지 넣어가지고 실리콘을 처리하는 게 원칙으로 갖고 있으나 그런 아마 여건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그 비워놓은 상태로 타일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문에 있는 충격들이 전달되지 않게끔 비워놓은 채로 실란트 마감으로 고정을 시킨다는 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면서 문틀, 화장실 문틀을 교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욕실 공사는 문틀이 무조건 선행이 된 상태에서 작업이 된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게 공정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타일을 먼저 붙이고 문틀을 제거하게 되면은 문틀 라인에 있는 타일들이 손상이 있게 돼서 다시 타일러가 들어와서 타일을 재작업을 해야 되는, 재시공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틀은 아무래도 물이 많이 닿기 때문에 ABS 도어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건데요. 아무래도 ABS 도어의 그 두께 폭이 한정이 돼 있죠.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길이가 그 폭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타일을 붙일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타일이 우리가 8mm 정도 합니다. 뭐 본드까지 접착제까지 하면은 한 1cm를 감안해서 문틀이 아무래도 기존의 타일보다 더 올라와야지만은 만나는 부분과 1대1이 되면 안 됩니다. 문틀이 더 올라와야지 그 부분에 실란트로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시키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틀을 시켰을 때 나는 이 집에 있는 타일을 다 뜯고 다시 타일을 붙일 거야. 그러면은 기존 벽면만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벽면 타일이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키워서 문틀을 발주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이 집은 그냥 덧붙임 해도 돼. 이 타일 위에다 더 올려도 돼. 그러면은 타일이 붙여지는 그거 감안해서 거기 그 타일이 붙여지는 두께가 올라오고 거기에서 실란트를 발라야 되는 한 3mm에서 5mm를 더 추가해서 발주를 넣어야지만 타일이 문틀 안으로 들어가서 실란트로 마감할 수 있다는 번, 요거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정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런 그 욕실에 사용했던 폐기물이나 뭐 부자재들 그리고 보양지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 것은 다 그 직시공팀에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그 당일 공정에 해당 공정에 대해서는 모든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회수하고 그런 부분까지 기본 시공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이제 다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청소라는 게 단순히 청소가 하는 게 아니라 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꼭지에 물이 온수 냉수가 잘 나오는지, 샤워 수전에 온냉수가 잘 나오는지, 그리고 물은 잘 내려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변기 물도 많이 잘 내려가는지, 이런 부분도 청소를 하면서 하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그 유가에 있는 거름망을 스테인리스 그 구멍 뚫리는 유가를 드러내고요. 유가에 혹시나 이물질이 걸려서 물이 잘 배수가 되지 않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상 그 청소하고 완료 확인까지 해가지고 욕실공사의 그 강의 자체는 마무리가 되고요. 사실 이제 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는 부분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만 이제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공정당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추후에는 이 하자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 어떻게 좀 처리가 됐다는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